자, 조건부 서식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지난 시간에 좀 못한 거 요거랑 연결해서 설명드릴 겁니다. 지금 데이터를 보시면은 직급이 사원인지 고가점수는요 더했어요. 왼쪽에 있는 업적평가하고 능력평가를 50, 50으로 봤을 때 고가점수가 계산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릴 때 뭐라 그랬냐면 데이터를 내가 입력한 게 아니라 외부 데이터를 가져왔을 때는 첫 번째 줄을 반드시 한번 분석하자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줄에는 이제 결과를 처리한 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직급에 따라서 지금 노란색이 사원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원인 경우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원은 노란 병아리로 색깔을 칠한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블럭을 잡으시고요. 블럭을 잡으시고 조건부 서식, 셀 강조 규칙, 뭐뭐랑 같은 건지 확인해 볼 거예요. 같은 거. 이렇게 눌러가지고 여기다가 사원이라고 검색을 입력을 해보는 거예요. 사원이라고 검색을 했더니 붉은색으로 나타난 애가 있네요. 그러니까 붉은색으로 할 건지 노란색으로 할 건지는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되고, 나는 이 색깔이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사용자 지정 서식에 가서 뭐 빨갛고 파랗고 내 마음대로 색깔도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치우기 색깔도 우리가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글꼴은 빨간색으로 하고 치우기 색깔은 노란색으로 하면 이렇게 노란 바탕에 빨간 글씨가 나오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샘플 중에서 노란 바탕에 노란 글씨로 집어넣게끔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확인 누르면 알아서 사원이란 글자가 있는 데는 이렇게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김상민 씨가 만약에 사원이 아니라 대리라고 한다면 사원이 아니니까 노란색이 사라질 테고, 그 다음에 송철진 씨가 대리가 아니라 사원이라면 이 사람도 알아서 노랗게 변하겠죠. 이게 조건에 따라서 알아서 움직인다라는 조건부 서식이에요.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수가 있어요. 점수가 0점에서 25점 사이에 데이터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뭐를 줄 거냐면은 20점 이상 받은 사람들, 25점 만점인데 20점 이상이면 굉장히 잘한 거잖아요. 20점 이상인 경우에는 또 좀 규칙을 이용해서 색깔을 넣어보자 하는 거죠. 이렇게 블럭을 잡고 조건부 서식에 가서 셀 강조 규칙, 뭐뭐보다 크다, 뭐뭐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크다는 있고 작다는 있는데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크거나 같다는 없잖아요. 그러면 기타 규칙으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얼마 크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 그러니까는 목록에 있으면 고르면 좋은데 없으니까 기타 규칙을 눌러가지고 요 기타 규칙에 있는 거를 우리가 바꿔줘야 돼. 조건을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는 지금 블럭 잡아 있는 셀들의 값이, 왼쪽에 있는 값이 오른쪽에 있는 어떤 20이면 20보다 크거나 같다면, 20 이상이라면, 그러면 이제 서식을 여러분이 지정해 주셔야죠. 서식을 글꼴에 가서 굵은색 굵게 표현할 거고, 글자 색깔은 뭐 파란색으로, 진한 파랑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녹색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확인 누르면 20 이상인 숫자들은 진하게 녹색으로 나타날 거고, 여기다 그대로 다시 한 번 더 조건부 서식 셀 강조 규칙에 가서 기타 규칙에 가서 이번엔 작거나 같다. 그래서 얼마로 할 거냐면 15보다 작거나 같다면 이 경우에는 그냥 빨간색으로 하겠다.
그러니까는 점수가 어느 점수 커트라인을 줘가지고 그 점수보다 낮으면, 높으면, 크거나 같다면, 작거나 같다면 해서 우리가 색깔로 구분하면 좀 어떻겠느냐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조건부 서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이게 저기 글씨가 안 써져요. 알아보는 숫자가 안 들어가요. 15, 22. 오른쪽에 있는 숫자판이, 지금 새 서식 규칙으로 들어갔는데요. 자, 여기 블럭을 잡아서 조건을 한번 걸었는데요. 이렇게 조건을 걸고 나서 또 조건을 걸지 마시고, 조건을 걸고 나면 규칙 관리로 들어가서 조건을 다시 수정하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 있는 값이 뭐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글자가 안 들어가요. 입력이 안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우리 키보드에 보시면 오른쪽에 불이 들어와 있나 확인해 보세요. 숫자판에 얘가 불이 들어와 있으면 여기 오른쪽 숫자판 위에 불 들어와 있잖아요. 얘가 불이 꺼져 있으면 방향키가 되고, 거기 7 위에 뉴메릭 락키라고 있잖아요. 그거 눌러서 불이 들어오면 이제 숫자가 되는 거죠. 이게 숫자가 써주면 좋은데 숫자가 안 써주면 난감하죠. 그럴 때는 가장 좋은 게 다른 프로그램 실행했을 때 글자가 써주면 키보드가 이상이 없는 거고, 다른 데서 작동이 안 되면 키보드가 문제가 있는데 불이 켜지고 꺼지는 거 다 돼요. 근데 엑셀에서는 안 되는 거라. 그래서 껐다가 엑셀을 다 닫고 나서 다시 열어봤더니 되네요. 그런 좀 요지경이네. 왜 그런지. 예. 안 되면 답답해요. 안 되면 답답하지.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가 점수 한번 볼게요. 조건부 서식에는 종류가 많아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죠. 이때 데이터 막대라는 게 있어요. 데이터 막대. 데이터 막대는요, 이 6가지, 또 밑에 6가지, 총 12가지가 있는데, 이 데이터 막대라는 뜻은 최대값, 최소값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파랑으로 하든 녹색으로 하든 뭐 어떤 걸 하든 상관은 없어요. 그럴 때 가장 넓게 보이는 애, 가장 넓게 보이는 애가 가장 큰 값이고, 적게 보이는 애가 작은 값이에요. 대략 이해되실 거 아닙니까? 자, 69점이면 어느 정도 높은지 작은지 우리 잘 몰라요. 100점 그러면 100점이 제일 높은 거고, 빵점이면 제일 작은 거지만 80점 그러면 이 중에서 다 100점이고 나만 80점인지, 다 빵점이고 나만 80점인지 다르잖아요. 그럴 때 너비를 보면서 아, 내 점수가 어느 정도구나, 상위 그룹이구나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조건부 서식을 걸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직급에 따라서 사원이면 노랗게, 이쪽에는 20 이상이면 진하게 녹색으로, 15 이하면 빨갛게, 여기는 최대값 최소값을 꾸며놨는데 변경하고 싶은 거예요. 변경. 그러면 조건부 서식에 가서 데이터 막대는 색깔을 바꾸면 바뀌어요. 근데 여기다가 강조규칙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가 80 해놓고 강조규칙을 넣어주면 겹쳐버리거든요. 보세요. 녹색이 나타나기도 하고 빨간색도 있고 막 겹쳐버렸어요. 조건부 서식이 겹쳐버리면 아주 흉측합니다. 그래서 조건부 서식이 겹칠 때는 규칙을 관리하러 들어가야 돼요. 규칙 관리에 들어갔더니 이렇게 두 가지 겹쳤잖아요. 그러니까는 막대를 삭제하든지, 아니면 80을 넘어가는 애들은 녹색으로 나타나는 기능을 삭제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삭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데이터 막대를 삭제하겠다 그러면 얘를 선택하고 삭제. 그러면 이제 80 넘어가는 애는 파란, 녹색으로 보인다는 거죠. 얘도 삭제할 거야. 근데 규칙 지우기로 들어가서 에이, 다 지울 거야. 이 시트, 블럭 잡은 것들의 서식만, 규칙만 지우는 게 아니라 이 안에는 모든 걸 지울 거야. 그러면 한꺼번에 팍 지워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조건부 서식은 꾸미는 거라 그랬는데,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꾸밀지 저렇게 꾸밀지를 우리가 이제 판단하는 거죠. 근데 더 다른 방법이 있어요. 또 다른 방법.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얘네들 중에서 제가 문제를 한번 여기다 적어 드릴게요. 20 이상인 셀들에 대해서는
셀들에는 셀 값에는 이렇게 A 대시 하고 값이 나오게끔, 예를 들면 15 같으면 15라고 나오는데 23 같으면 A 대시 23 이렇게 나오게 하라는 거죠. 20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럴 때는 이제 블럭을 잡으시고 조건부 서식에 가서, 조건부 서식이 아니라 셀 서식이죠. 셀 서식에 가서 사용자 지정에 가서 여기다 이제 조건을 걸어야 되는데, 어떻게 조건을 거느냐? 지난 시간에 우리 이 A가 뭐다, 샵이 뭐다, 0이 뭐다라는 거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G 슬래시 표준은 뭐냐면 소수점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나와라 이런 거죠. 근데 여기다가 조건이 걸려 있잖아요. 20 이상인 경우에는 A 대시라고 메시지가 찍히게끔, 그러면 대괄호 안에다가 크거나 같다 20 그리고 A 대시라는 메시지가 찍히게끔 다운표에다 넣어주면 돼요. 20인 경우에는 A 대시라는 메시지가 찍혀 나갈 거예요. 여기다 더 나가서 대괄호 안에다가 파랑이라고 쓰면은 파란색으로 A 대시 얼마 하고 나올 거예요. 요 대괄호는 조건을 쓸 수도 있고 색상을 표기할 수도 있어요. 요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블럭 잡고 표시 형식 셀 서식에 와서 사용자 지정으로 왔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이 문장을 여기다 한번 쓸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제 처음에 데이터가 24니까 20 이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는 A 대시라고 나올 거고, 만약에 14 같으면 그냥 14만 나오겠지.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확인을 누르시면 A20 이상인 경우에는 A 대시가 나오고, 20이 아니면 그냥 검정색으로 자기 숫자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도 가능하다는 거죠. 자, 다시 블럭 잡고 셀 서식에 들어가서 만약에 20이 너무 크면 23인 경우에만 나오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셀 서식은 여러분이 그냥 뭐 날짜 형태로 보여라, 숫자 형태로 보여라 할 수도 있고, 분수 형태로 보여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조건을 직접 써가지고 조건부 서식처럼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셀 서식에서 안 되는 게, 조건부 서식에서는 되고 셀 서식에서는 안 되는 거는 뭐냐면, 셀 서식은 직접 명령을 거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것보다 크냐 작으냐 이건 가능해요. 그런데 여기에 셀 주소를 연결하거나 수식처럼 사용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수식처럼 사용하려면은 별도로 조건부 서식을 써가지고 사용하는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아까 그 고가 점수 같은 경우에 조건부 서식에 가보시면 어느 게 중간 숫자예요? 아까 데이터 막대에 가서 파란색이나 노란색을 선택해 봤더니 넓은 거는 큰 값이고 좁은 건 작은 값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게 상위 그룹이고 어느 게 하위 그룹이고 어느 게 중간 그룹인지는 모르잖아요. 가장 넓고 좁은 건 알 수 있지만, 얘를 74라고 써있는 값이 이게 중간에 해당되는 건지 하위에 해당하는 건지 우린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색조로 저장합니다. 색조. 아이콘 집합이나 색조로 하는데, 만약에 색조를 녹색, 노랑, 빨강, 아니면 빨강, 노랑, 녹색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첫 번째 녹색, 노랑, 빨강으로 한다 그러면 녹색 계열은 상위 그룹이고 빨간색 계열은 하위 그룹이고 노란색 계열은 중간 그룹이란 뜻이에요. 명확하게 구분이 돼요. 그런데 녹색도 마찬가지고 빨간색도 마찬가지고 짙은 색이 있고 흐린 색이 있단 말이에요. 짙은 색은 아주 높거나 아주 낮거나 이런 거고요. 옅은 녹색이나 옅은 빨강은, 옅은 녹색은 상위 그룹은 상위 그룹인데 상위 그룹 중에 아래쪽이고, 또
또 붉은색 중에서도 흐린 색이 있단 말이에요. 옅은 색들은 그나마 좀 덜 하위급이고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색조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이콘 집합이라 그래서 화살표를 넣어줘요. 그럼 올라가는 화살표가 있으면 이건 상위 그룹, 내려가는 화살표가 있으면 하위 그룹, 옆으로 가는 중간 녹색이 있으면 이건 중간치 그룹 하고 색깔로도 구분할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놓고 이게 상위 그룹인지 중간 그룹인지 특히 상중하가 아니라 5개로 구분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배터리처럼 5개로 구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호등처럼 3개로 할 수 있고 뭐 4개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하기 나름이에요. 근데 이제 3등분을 하는데 33%씩이죠? 대략 33%인데 상위 그룹은 20%, 하위 그룹 20%, 중간은 60%로 설정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무조건 3등분 해갖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퍼센트를 바꿀 수도 있어요. 만약에 파란색을 했는데 이 파란색, 이 3등분을 했는데 얘를 선택하고 다시 조건부 서식에 가서 아이콘 집합에 가서 저 밑에 가면 기타 규칙이라고 있거든요. 기타 규칙 가보시면 알아요. 67%가 아니라 얼마로 주면 좋을까요? 80%. 그리고 21%. 그럼 어떻게 될까요? 8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는 녹색이니까 상위 그룹이 80%고 21%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중간 그룹이니까 20%, 21% 밑으로 내려가면 20%서부터는 하위 그룹을 한다는 거죠. 20으로 할까요? 20? 20까지는 가야 되겠다. 20부터는 가야 돼. 21로 가야 되겠네요. 예. 그리고 확인 누르면 이때는 그룹이 달라져요. 그래서 상위 그룹이 20%, 하위 그룹이 20%, 그리고 중간 그룹이 60%가 되는 거죠.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규칙 관력이 아이콘 집합에 가서 기타 규칙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또 3가지로 할 건지 뭐로 할 건지도 지정해 줄 수가 있고요. 5개로 할 수도 있고요. 5개 같으면 20, 20, 20으로 가겠죠. 그것도 바꿀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숫자를 정해 줄 수 있어요. 숫자 90점 이상인 경우는 어쩌고 저쩌고 20점 밑으로 내려가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예, 백분율 갖고 할 수도 있고요. 아무래도 숫자 값을 직접 보는 것보다는 그 값에 섞여 있는 표현이 되어 있는 색상을 보거나 하면은 아무래도 좀 금방 분석이 가능하겠죠. 자, 91쪽에 보시면은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시각화 작업, 막대나 아니면 색상 이런 거, 막대 색상을 이용해서 최대값 최소값이라든지 이런 거, 또 상위 그룹, 하위 그룹, 중간 그룹이라든지 91쪽, 92쪽, 93쪽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9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8쪽. 실제로 우리가 여러분이 직장에서 사용하시는 업무를 가져와서 그 프로젝트를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는지를 해보시는 게 제일 좋은데, 여러분이 하시는 업무가 서로 다 다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우리 교재에 있는 데이터를 갖고 하는데, 교재에 있는 데이터가 아무리 제가 의미를 부여하고 설명드린다 할지라도 나와 동떨어진 데이터 같으면 어려워요, 솔직히.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여러분 데이터로 꼭 복습을 해 보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열기를 눌러 가지고 5장에 있는 걸 한번 해볼게요. 5장 거래선 관리대장이라고 써있네요. 거래선 관리대장이라고 나왔는데요, 지금 거래선 관리대장이라는 거 밑에 보시면은 거래선 대장도 있지만 조회라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시트가 2개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거래선 관리 대장하고 조회라는 시트하고 서로 다르죠. 이 서로 다른 시트를 어떻게 같이 나란히 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아까 인사고가 하던 거하고 이 거래선 대장하고는 서로 파일이 다르죠. 파일이 서로 다르잖아요. 문서가 서로 다를 때는 이렇게 합니다. 복이라는 메뉴에 가서 정렬, 세로 정렬을 해주면 왼쪽 오른쪽으로 두 개 나눠져요. 내가 지금 열어놓은 엑셀 파일이 5개다 그러면 5개를 가지고 각각 가로 세로 이렇게 분리해 가지고 한꺼번에 볼 수도 있어요. 2013서부터는 모니터를 2개 이상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왼쪽 모니터에는 A라는 파일을, 오른쪽 모니터에는 B라는 파일을 엑셀 문서 자체를 따로따로 열어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니터가 하나인 경우에는 뭐 방법이 없겠죠. 그런데 2010은요, 모니터가 10개가 있어도 하나로만 열어요. 따로따로 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A라는 문서, 오른쪽에는 B라는 문서를 따로따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때 얘는 내려놓으시고 얘를 더블 클릭하거나 그러면 이제 요렇게 거래선 관리대장이라는 시트가 열렸고 조회라는 시트 따로따로 있는데, 문제는 얘가 하나의 파일이잖아요. 하나의 파일일 때는 나눠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방법이 생긴 게 뭐냐면 저기 새 창이라고 있어요. 새 창. 이 새 창을 누르면 지금 전체 요 위에 거래선 관리대장이라는 이 문서가 하나 더 복제가 됩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새 창을 한번 누르면 거래선 관리대장 2라고 떴어요. 엑셀 2라고 이렇게. 그리고 밑에 보시면 하나는 1번이고 하나는 2번이고 이렇게 따로따로 문서가 열린 것처럼 나타나요. 하셨나요? 그러면 이제는 복이라는 메뉴에 가서 모두 정렬해 가서 세로 정렬을 한번 해보세요. 세로 정렬. 세로 정렬을 하면 하나는 거래소 관리대장이고 조회고, 하나도 똑같은 거 거래처 관리 조회 똑같은 문서가 열렸잖아요. 그러나 하나는 조회 시트고 하나는 거래선 시트라면, 거래선 대장 시트라면 하나의 파일에, 하나의 엑셀 화면에 서로 다른 시트를 2가지 열어놓은 거예요. 요렇게 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 거래처가 가나상회인지 나라상사인지 대나라상사인지 만석상인지 알아야 입력을 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것이 하나의 파일로 되어 있다면 여기 갔다가 보고 여기 와서 입력하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창을 나눠 가지고 분리해서 보시기가 수월하다 이거죠. 그러다가 하나를 닫으면 이제는 엑셀 문서가 하나만 열리는 거예요. 거래선 관리대장이라는 게 하나만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거래선 대장하고 조회하고 서로 분리가 되어 있는 거를 같이 볼 수는 없죠. 같이 보시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새 창. 그리고 정렬에 가서, 아무래도 우리는 와이드 모니터니까 세로로 나누는 게 좋아요. 세로로. 그래 놓고 왼쪽에는 목록을 보고 오른쪽에는 조회 창을 열어놓고 서로 다르게 이렇게 작업하시면 되죠. 모니터가 2개인 가정에서는요, 사무실에서는 얘를 창을 늘리세요. 이렇게 쭉 늘리면 모니터 2개까지 쭉 늘어나거든요. 그래갖고 왼쪽 오른쪽을 화면을 2개를 나눠놓고 사용할 수 있죠. 2013서부터는 문서를 따로따로 끄집어 가서 작업할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거래처에 가서 예를 들어서 미래전자라고 쓸 수가 있겠죠. 여기 미래전자가 10번째 줄에 있으니 10번째 데이터가 미래전자니까, 그래서 왼쪽에 있는 목록을 보면서 이 목록을 보면서 오른쪽에다가 거래처
사업자 번호, 대표자 이런 거를 입력하기가 수월하다라는 얘기죠. 요렇게. 예. 창을 관리한다는 기능입니다. 창을 관리하는 거. 그런데 이제 이런 거 있어요. 여기에는 거래선 대장이 가나상인데 얘를 제가 색깔을 이렇게 노랗게 칠해버리면 여기에도 노래져요. 얘랑 얘랑 같은 문서잖아요. 똑같은 걸 하나 복제해서 쓰는 거니까 얘를 모르고 지워버리면 여기서도 지워지고, 아 문서가 따로 있으니까 얘 따로 있는 거구나. 그건 아니고 하나의 파일인데 분리시켜서 본다는 셈이죠. 한글 2010도 이런 기능이 있어요. 한글 2010도. 그래서 문서가 너무 양이 많은데 위쪽 내용하고 아래쪽 내용하고 비교하려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창을 열어가지고 두 개로 분리시켜가지고 위쪽 내용 보고 아래쪽 내용 보면서 할 수 있어요. 엑셀도 그게 가능해요. 위쪽 아래쪽을 분리시켜서 보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게 보기란 메뉴에 있는 틀 고정이에요. 나누기. 근데 엑셀에서는 정렬, 새 창에 가서 정렬을 해주면 서로 다르게 볼 수도 있고요. 같은 창은 나누기라는 명령어로 분리해서 보는 거고. 한번 좀 책을 볼게요. 99쪽에 보시면은 지금 바둑판식 정렬을 하던 가로 정렬하면 좀 그래요. 자 보세요. 정렬을 가로로 하면은요 위아래로 나타나잖아요. 위아래로. 와이드는 가로가 많은데 넓이가 넓은데 위아래로 보면 좀 답답하고요. 그래서 얘를 책에서는 바둑판식이라고 했는데, 바둑판식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바둑을 쪼개는 거죠. 만약에 내가 4개를 열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 둘 셋 4개가 위아래로 보이는 거고, 세로로 보면 어떻게 돼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다 4개로 쪼개지는 거니까. 근데 요만한 창에다가 4개를 열어놓기는 좀 불편하겠고요. 2개까지는 열어놔도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제가 인사 고가표도 하나 열어놓고요. 얘도 열어놓고 얘도 열어놓고 다 열어놨어요. 이렇게 열어놓고 있다가 잠깐 외출을 할 겁니다. 외출하려면 우리 어떻게 해서 컴퓨터를 끄고 갑니까? 켜놓고 갑니까? 켜놓고 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꺼놓고 가면 불편한 게 뭐냐면 보세요. 제가 여기다 막 작업을 하고 있는데 시스템 종료라면 얘를 닫아야죠. 저장하고 닫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다 닫아놨어요. 근데 제가 엑셀을 한 5개를 열어놨어요. 얘를 보면서 막 작업해야 돼요. 근데 이제 외출하려고 다 종료했습니다. 외출 다녀와서 아까처럼 또 다시 열어놔야 되잖아요. 그게 잘 안 되지.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요 작업하던 환경 그대로 열어놓으면 좋잖아요. 아까 하던 대로. 그게 바로 뭐냐면은 작업 영역 저장이라는 거예요. 작업 영역 저장. 파일에 가서 저장하는 거는 내용을 저장하는 거고요. 내용을 저장하는 거고요. 여기에 복이라는 메뉴에 가서 끝에 있는 작업 영역 저장하는 거는 내용 저장은 어차피 따로 저장 하셔야 되고요. 작업 영역 저장은 현재 하던 일을 저장하는 거예요. 하던 일. 내가 뭐 하고 있었는지, 어떤 엑셀 파일을 열어가지고 어떤 작업을 하고 있었는지를 그 환경을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저장해가지고 여기다가 뭐 바탕화면 뭐 여기다가 리점이라고 써있네. 리점이 뭐야? 이력서? 이력서라는 뜻도 있고요. 이력서라는 거니까 위에서 아래까지 내용을 적어놓은 게 이력서잖아요. 그렇죠? 리점이라고 이름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고, 이름 바꾸셔도 돼요. 저장을 하고 이제 모두 저장을 해야 되겠죠. 저장은 따로 해야 돼요. 어차피. 그리고 닫아요. 그 다음에 엑셀을 열어가지고 파일에 가서 열기를 누를 때 여기 보시면 엑셀 파일을 여는데 모든 파일, 아까 우리 어디 있었냐면 D 드라이브에 컴퓨터 실무에 엑셀에 5장에 있었단 말이에요. 5장에 실습에 있었잖아요.
여기 리즘이라고 있네. 아까 작업하던 거. 얘를 열면은 제가 어떤 일을 막 뒤에다 열어놓고 했었잖아요. 그 상태 그대로 열린다. 그대로 열린다. 그럼 이제 이어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주는 기능이 있다더라 하는 거죠. 편해요. 그래서 이게 편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엑셀은 지금 작업 영역 저장을 해가지고 따로 더 저장을 하면 되는데, 환경을 저장하면 되는데, 아래 한걸 열어놓고 엑셀 열어놓고 인터넷 열어놓고 다 열어놨어요.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검색해서 그걸 아래 한걸로 작업하고 아래 한걸에 작업하던 거를 또 엑셀로 가져와야 되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건 작업용이 저장이 안 돼요. 얘는 엑셀만 저장하는 거지. 현재 요것만. 그럴 때는 시스템 종료하지 마시고 로고 오프라든지 절전을 하면 돼요. 로고 오프나 절전을 하면 시스템 종료된 것처럼 전원이 차단됩니다. 근데 100% 차단된 게 아니라 동면에 든 것처럼 일부만 움직여요. 전원은 꺼진 것처럼 아무것도 화면에 안 나타나지만 다시 파워를 누르면 이 상태 그대로 나타나요. 엑셀이든 파워포인트든 뭔가 열어놨을 거 아닙니까? 얘를 그대로 열어놓고 작업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시작, 시스템 종료 옆에 화살표 눌러가지고 절전 모드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절전을 하면 녹화하던 게 깨질까봐 지금 못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절전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는 저도 어제 같은 경우에 다른 곳에 강의하고 와가지고 막 피곤하더라고요. 집에 10시 넘어서 왔는데 막 힘들어. 지하철 타고 막 2시간 반씩 오고 하니까는 집에 오니까 해롱해롱 돼. 그래서 막 일을 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깨우대 하던 거를 끄고 자든지 하고 마저 하고 자든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스템 종료하면 어떻게 됩니까? 펼쳐놨던 거 다시 다 닫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절전만 하면 돼. 그래서 오늘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파워를 키우니까 어제 하던 화면 그대로 열려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저 하고 또 아침에 강의를 하러 갔던 거죠. 그게 절전 기능이에요. 굉장히 좋아요. 노트북 사용자는 뚜껑을 덮으면, 하다가 뚜껑을 덮으면 자동으로 절전이 돼요. 그런데 이 상태로 몇 날 며칠 동안 두면 안 되겠죠. 배터리 소모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절전 모드로 두고 나서 한 달 동안 두면 한 달 후에 열어보면 열리나요? 아니지. 배터리가 방전됐겠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아침에 작업하다가 직장에 가야 돼. 근데 시스템 종료하지 말고 뚜껑만 덮어놓고 그대로 가방에 넣고 가는 거예요. 그럼 직장에서 뚜껑을 열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침에 집에서 하던 일이 그대로 열리겠죠. 그렇죠. 그 직장에서 막 작업하다가 또 퇴근해서 집에 가서 마저 하려면 뚜껑만 덮어놓고 그냥 싸들고 오면 또 집에서 이어서 하면 되고요. 이렇게 이제 전력이 배터리가 이제 방전되는 거는 이제 어댑터 연결을 쓰시면 되고, 그렇게 활용하시면 편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100페이지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거는 실습하는 게 많지는 않아요. 어렵지는 않아요. 수월하게 합니다. 한번 좀 볼게요. 뭐가 있는지. 열기 눌러서요. 이번에는 그 거래선 관리대장? 아까 그 똑같은 걸 열려고 하는데 열었어요. 지금 데이터가 한 32줄 정도 들어가 있네요. 번호가. 이게 한 3200개라고 가정해 보세요. 드르륵 올렸어요. 화면을 올렸을 거 아닙니까? 아래 걸 보려고. 요건 뭐죠? 여기도 날짜가 있고 여기도 날짜가 있는데, 이거는 사장님 생년월일이고 이거는 뭐 만화님 생년월일이고 그건 아닌 것 같고, 다시 올라가서 아 설립일이구나. 또 가다가 이 번호가 뭐지? 이게 팩스 번호인지 집전화 번호인지 뭔지 모르니까 또 드르륵 올라가서 아 전화번호구나, 아 이거 조사일자구나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휠을 굴리면 위에 있는 내용은 따라서 올라가 버리죠. 그리고 얘를 옆으로 넘기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옆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얘가 거래처 어디죠? A, B, C, D가 사라졌잖아요. 좌우로 움직이다 보니까.
왼쪽으로 쓱 가가지고 아 세운 상사구나 하고 또 오른쪽에 가서 마저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또 어디지? 그럼 또 왼쪽으로 와서 아 영출팔이구나 이렇게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되게 불편해요. 아래 한글은 이렇지는 않잖아요. 아래 한글은 인쇄용지를 기준으로 글이 들어가지만 엑셀은 인쇄용지와 상관없이 글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나는 거래처는 항상 봐야 되고 요 상단의 항목 이름은 봐야 된다라고 하면 세 번째 줄 밑에 네 번째 줄 A, B 다음에 C니까 C의 네 번째 칸이죠. 여기 C의 네 번째 셀. 얘를 기준으로 위쪽과 왼쪽은 항상 화면에서 보여라. 얘는 항상 화면에서 보여라. 요 자리에다 클릭해 놓고 요 색깔은 좀 뺄게요. 여기다가 이제 기준을 정해 놓고 보기 틀 고정. 틀 고정을 하면 휠을 굴렸을 때 세 번째 줄은 요지부동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좌우로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좌우로 움직이면 왼쪽에 있는 거래처는 요지부동이죠. 이렇게 좌우로 보면서 작업을 하거나 또는 위아래로 움직이면 작업할 때 위에 고정되는 항목들이 있어서 작업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 단순한 기능 중에 하나예요. 예. 양이 많으면 이제 이렇게 펴야 되겠죠. 얘를 한번 인쇄해 볼게요. 파일에 가서 인쇄 가보시면 인쇄 미리 보기 형태가 뜰 겁니다. 그런데 화면 밑에 보니까 1번 전체 2장 중에 첫 번째 장이 출력됐대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버튼을 누르니까 두 번째 페이지가 출력이 됐어요. 첫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자, 그런데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페이지는 위에서 아래까지 다 나왔어요. 나오고 상단에 항목 이름도 나왔는데 문제가 뭐냐면 두 번째 페이지는 얘가 어디죠? 얘 왼쪽에 항목이 없잖아요. 그럼 1페이지에 찍혀 있잖아요. 1페이지에 아까 틀 고정처럼 거래처는 꼭 나왔으면 좋겠는데 거래처는 다음 페이지는 안 나오잖아요. 물론 양이 많아서 두 번째 줄 밑으로도 인쇄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양이 많아서. 그러면 요 번호, 거래처 사업자 번호나 이 조사일자, 요 항목의 이름들은 또 다음 페이지에 출력이 안 돼요. 그럴 때 틀 고정처럼 인쇄도 항상 그렇게 고정이 되게끔, 항상 매번 출력이 되게끔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페이지 레이아웃, 페이지 설정에 가시면 요렇게 펼치목 자세히 버튼이라고 있어요. 페이지 설정에 찾으셨습니까? 얘 누르셔가지고 시트라는 탭이 있습니다. 시트라는 탭, 여기에다 설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볼게요. 아까 인쇄 미리 보기 들어갔었는데 여기도 밑으로 내려가시면 인쇄 미리 보기 설정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여기 밑에 보면 페이지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페이지 설정에 가서는 시트가 막혀요. 안 나와요. 인쇄 미리 보기에서 페이지 설정을 누르면 앞부분은 똑같은데 뒷부분이 달라요. 여기서는 안 되고 꼭 페이지 레이아웃이라는 메뉴에 가서 페이지 설정에 있는 항목을 눌러야만이 그때 시트는 탭에 가서 반복할 행에다가는 3번 줄, 반복할 열에는 거래처를 찍었더니 A부터 K까지 나올 거예요. A부터 K까지. 그러면 얘를 지워서 A부터 A번째라고 해주시면 돼요. 아니면 B서부터 $B까지. B라는 칸만. 왜 여기 B를 찍었더니 A에서 K가 나왔냐? 여기가 셀이 병합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B만 선택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우리 엑셀에서 요 콜론은 뭐냐면 범위연산자라고 하죠. 범위연산자 콜론 어디에서 어디까지 세 번째 줄서부터 세 번째 줄까지. 그 다음에 달러 B에서부터 달러 B까지라고 쓰면 B라는 칸이죠. 이 B라는 칸은 항상 인쇄될 때마다 출력이 같이 된다. 이때 콜론은 범위 연산자고요. 연산자 중에는 점도 있고요. 컴마는 뭐예요? 구분 연산자라 그래요. 구분 연산자. 아까 콜론은 뭐라고요? 범위 연산자. 우리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산술 연산자라고 하고요. 얘는 또 이런 여러가지 연산자 이름으로 또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쇄 미리 보기를 누르시면 확인하고 하시던 인쇄 미리 보기를 누르면은 자 1페이지 이렇게 찍히고요. 2페이지에 가서는 거래처가 같이 나오죠. 아까는 거래처 안 나왔단 말이에요. 매 페이지마다 거래처가 나와요. 매 페이지마다 이렇게. 그리고 지금 양이 적어서 그렇지 양이 많으면 자, 여기다가 아하 얘가 왜 그러지? 복사가 안 되네. 컴퓨터가 복사가 안 되네요. 한 줄 복사. 클립보드를 못 연다 그래. 제 컴퓨터가 뭐 문제가 있는지 몰라도 일단 여기다가 양을 좀 많이 복제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페이지에 또 출력이 될 거 아닙니까? 아래쪽으로도. 그때 아래쪽으로 출력할 때도 어떻게 된다? 요 세 번째 줄은 다음 페이지 똑같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매 페이지마다 요 세 번째 줄의 내용은 같이 출력이 된다. 그것이 아까 보셨던 페이지 설정에 가서 시트에 가서 반복할 줄이 뭐고 반복할 칸이 뭐냐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쇄를 하기 전에 무작정 인쇄하면 안 되잖아요. 무조건 인쇄를 눌러버리면 내 맘에 들게 인쇄가 되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면 잉크 낭비, 종이 낭비, 시간 낭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쇄하기 전에 어떻게 인쇄가 될지를 내가 골라놓고 내가 잘 정해놓고 가장 깔끔한 상태로 인쇄하는 게 보기 좋게 인쇄하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죠. 잠시 쉬는 시간 갖고 나서요. 인쇄하기 전에 아까 인쇄 미리 보기를 봤는데 그것처럼 레이아웃 보기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것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페이지 레이아웃 설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페이지 레이아웃이라는 메뉴 탭이 있는데요. 이 책에 가면 어디를 보라고 써있나 보세요. 테마도 있고요. 테마 이런 테마라는 게 있어요. 테마. 그 다음에 색깔, 뭐 글꼴, 뭐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어떤 거를 조정할지 테마라는 개념이 있는데, 테마는 보통 파워포인트에서 많이 쓰는데 엑셀은 잘 안 쓰거든요. 예. 자, 그리고 여백, 용지 방향, 크기 이런 게 있는데, 용지 방향을 나는 가로로 인쇄할 거다. 가로로. 페이지가 위아래로 나눠지죠. 벌써요. 두 페이지가 됐죠. 지금 세로로 인쇄할 거를 가로로 인쇄하니까 높이가 달라지고 너비가 달라지죠. 이렇게 인쇄하면 4장 나올거려?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이때는 가로로 하는 게 아니라 세로로 해야 두 페이지를 마무리 져야지. 예,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여백도 좀 볼 거예요. 여백에 가셔가지고 기본 여백을 넓게, 여백을 좁게. 사용자 추정 여백도 있고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아까 페이지 설정에 가서
여기 가로로 인쇄할 건지 세로로 인쇄할 건지 여백도 볼 건지 여기서 하실 수 있어요. 자, 여백에 나온 숫자는 뭐냐? 센티미터입니다. 한글 2010에서 여백은요 밀리미터로 나오고요, 여기는 센티미터예요. 1.8cm란 얘기죠. 근데 얘가 한 1cm? 1cm로만 인쇄 여백을 주고 오른쪽도 1cm 여백을 주고 이렇게도 하면 되겠죠. 1cm 1cm. 자, 위쪽은 뭐고 머리글은 뭡니까? 우리 책으로 말하면 매 페이지마다 오른쪽이나 왼쪽에 메시지가 나와요. 그렇죠? 쪽번호도 나오고 현재 무슨 과정이 배우는지 나타나요. 그렇죠? 여기가 바닥글, 아래쪽에 있어서 바닥글, 그 바닥글 밑에가 아래쪽 여백이에요. 그런데 아래 한글은 바닥글, 뭐 꼬릿말이라고 하는데 이 바닥글하고 아래쪽 여백하고 별개로 해요. 근데 엑셀에서는, 파워포인트나 엑셀에서는 이 아래쪽 1.9cm 안에 바닥글 0.8cm가 포함돼요. 얘 따로따로가 아니라 요 1.9cm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위쪽에 2cm를 주고 2cm 안에 머리글을 만약에 1cm를 줘라 이렇게 할 수 있죠. 아니면 아래쪽은 2cm인데 바닥글은 1cm다 이렇게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미리 보기를 눌러보면 아까랑은 약간 다르게 여백이 나타났는데 지금 어떻게 됐나 잘 보세요. 왼쪽에 1cm고 오른쪽에 1cm를 줬는데 많이 비어 있잖아요. 많이 빈 이유는 이 설립일 옆에 있는 데이터가 여기 있는 품목인가? 이건데 요 종목이라는 것이 요 설립일 오른쪽에 들어갈 내용인데 이 오른쪽에 들어가기는 공간이 삐좁으니까 페이지가 구분된 거죠. 그럼 이것도 보기 싫지 않아요? 가운데 나와야 보기 좋지, 가운데. 그래서 페이지 설정에 가셔서 여백에 가보시면은 가로 가운데라는 말이 있어요. 가로 가운데를 해주면 아까는 왼쪽에 삐좁았고 오른쪽에 널널했었단 말이에요. 보기 싫었단 말이에요. 근데 가로 가운데를 맞추면은요 그냥 가운데 정리하는 것처럼 알아서 문서가 쏙 들어가요. 그럼 왼쪽과 오른쪽의 여백이 아까 1cm 1cm 줬잖아요. 근데 그거에 상관없이 문서가 가운데 몰리니까 여백이 조금 더 나타난 것처럼, 늘어난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해서 인쇄하면 깔끔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세로 가운데는 하지 마세요. 예를 들면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가로로 인쇄해 볼게요. 가로.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예요. 여기는 좀 여백이 비좁으니까 좀 보기 싫게 가운데로 쏙 들어갔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세로 가운데까지 해버리면은요 얘가 위아래 중간에 껴요. 이렇게 나온다고. 1페이지는 양이 많으니까 꽉 찬 것처럼 보이는데 2페이지, 3페이지들은 2페이지는 3페이지 괜찮고 4페이지 양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가 돼가지고 중간에 뭐 쌈 싸놓은 것 마냥 이렇게 보기 싫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가로 가운데는 하지만 세로 가운데는 잘 안 해요.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예. 그러면은 이렇게 위쪽에 들어가는 거예요. 위쪽에. 이건 보세요. 여기는 양이 많아가지고 꽉 찬 것처럼 보이는데 얘는 양이 적어가지고 중간에 몰려버렸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보기는 좋지 않아요. 그렇다고 얘를 왼쪽 가운데 맞춤을 여기 가운데 가로 가운데 맞춤을 안 하면 이렇게 인쇄해야 되잖아요. 이렇게라도 인쇄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아까 세로로 인쇄하면 그나마 좀 낫죠.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왼쪽에는 여백이 없이 오른쪽만 턱하니 빈 것처럼 그 모르시는 책임자는 왜 정렬을 제대로 안 했어요? 왜 오른쪽에 이렇게 남아 돌아요? 왼쪽은 답답하고 오른쪽은 비어 있어요 라고 얘기하거든. 이제 그런 분들은 미리
감지하셔가지고 맞아 이렇게 인쇄해서 드리면 우리 이사님 또 뭐라고 하니까 가로 가운데 맞춤을 해줘야지 라고 하면 전혀 다른 소리 안 하죠. 가운데 보기 좋게 인쇄가 됐으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화면은 화면대로 있고 화면은 화면대로 있고 인쇄 미리 보기라는 작업을 따로 한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지 말고 보기라는 메뉴에 가시면은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라고 있어요.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 누르면 틀고정은 취소합니다. 이렇게 한 페이지 저렇게 한 페이지. 아까 거래처가 몇 페이지마다 같이 중복된다 그랬잖아요. 번호하고. 그러니까 1페이지 왼쪽에 오른쪽 2페이지 해가지고 이렇게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취소를 눌러요? 확인을 눌러요? 어떤 거를요? 거기 페이지 레이아웃. 아,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 들어가면 아까 틀 고정을 취소할 거냐 말하면 취소하셔야 돼요. 틀 고정은 화면용인데 예를 들어서 기본 보기에서는 틀 고정이 적용이 돼요. 근데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로 들어가면 틀 고정이라는 개념이 깨져버릴 수밖에 없는 게 왜냐면 화면마다 다르게 보여야 되거든요. 이렇게 계속 하시겠으니까 그럼 확인을 눌러야겠네요. 좀 이렇게 작게 보이고 있는데 여기가 한 페이지고 이쪽에 또 한 페이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두 페이지만 인쇄가 된 거예요. 예. 이거를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요.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 여기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로 들어가면 여기는 1페이지 여기가 2페이지 해서 깔끔하게 이렇게 보는 분도 있고요. 근데 글자가 작으면 컨트롤 P를 움직여 가지고 창을 크게 글자를 크게 보셔도 되고 보편적으로 기본 보기로 보면 우리가 평상시에 보던 편집 화면이고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인쇄가 되겠다 분리가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편하신 대로 보시면 돼요. 편하신 대로 어떻게 볼 건지. 자 지금 103페이지 보시면은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에 페이지 인쇄 페이지 설정에 들어가서 여백을 어떻게 할 건지 가로 가운데를 맞출 건지 이런 거. 예. 자, 그 다음 얘를 프린터로 인쇄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를 프린터로 인쇄하면 얘가 1페이지고요 그 다음에 얘가 2페이지고요 근데 어느 게 1페이지인지 2페이지인지 모르죠. 그냥 봐서는 모르잖아요. 여기 쪽 번호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페이지 번호가 출력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전체 몇 페이지 중에 몇 번째 페이지가 인쇄되는지 모르잖아요. 예, 그거를 활성화하는 게 여기서도 가능하고요. 페이지 설정에 들어가면 머리글 바닥글 이거예요. 이거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삽입이라는 메뉴에 가면 머리글 바닥글이라고 있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 정정 보기에 가서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 형태로 놓고 또 상단에 있는 영역 얘를 클릭하면 머리 끓이고 좀 하단에 내려가면 바닥 끓이고 근데 보편적으로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서 설정에 들어가면 머리글 바닥글이 있고 아니면 삽입이라는 메뉴에 가도 머리글 바닥글이 있고 근데 머리글 바닥글 들어가면 이리짝이 떠요. 이렇게. 자 그럼 한번 머리글 바닥글을 설명드릴게요. 머리글은 매 페이지마다 위에 나타나는 내용이고 똑같이 바닥글은 화면 하단에 나타나는 게 문서 종이 하단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보시기 쉬우라고 제가 머리글을 편집할 겁니다. 둘 다 방법이 똑같아요. 머리글 편집 버튼 누르면 요렇게 떠요. 요렇게 3등분을 해서 오른쪽에는 쪽 번호를 넣어주고 페이지 번호죠. 그러니까는 앰퍼샌드 대괄호의 페이지 번호라고 썼어요. 이게 페이지 번호, 쪽 번호를 출력한다는 기호입니다. 지우고 싶은 가운데다는 쪽 번호 넣을 거야. 그럼 가운데다 넣고 쪽 번호, 페이지 번호를 넣어주면 돼요. 그리고 슬래시 그 더하기 표시 있죠? 샵 말고 더하기 얘는 전체 페이지예요. 그러니까 전체 페이지 몇 페이지인데 현재 몇 번째 페이지다라는 걸 인쇄할 때 쓰는 거죠.
그냥 1, 2, 3, 4, 5만 출력하지 말고 1/10, 2/10 전체 10페이지인데 그 중에 몇 번째 페이지가 출력된다 이렇게 보여주고 싶을 때는 어떻게? 지금 페이지 번호 슬래시 전체 페이지 번호 더하기는 전체 페이지고 왼쪽에는 날짜를 넣고 오른쪽에다가는 그냥 보고서라고 그렇게 우리말로 쓸 수도 있고 여기는 날짜 명령을 넣어주면 알아서 날짜가 들어가고 오늘 날짜가 만약에 시간을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시간도 들어가고 보고서라고 쓰면 보고서라는 글자가 나타나고 확인 매 페이지마다 상단에 왼쪽에는 날짜 가운데는 전체 몇 페이지 중에 몇 번째 페이지인지 오른쪽에는 보고서라고 하는지 그래서 확인 누르면 인쇄 눌렀을 때 상단에 보시면 전체 두 장인데 그 중에는 첫 번째 페이지고 얘는 두 번째 페이지고 이런 식으로 페이지 번호가 나타나죠. 날짜 보이죠. 오른쪽에 보고서란 제목 보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작업이 가능하고요. 보기 메뉴판에 있었던 아까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라는 거 있었잖아요. 이렇게 보기하면 여긴 직접 클릭해가지고 상단에 있는 이 기호를 직접 넣어줄 수도 있어요. 아까 페이지 설정에서 삽입에 들어가서 했던 거는 머리글 바닥글이라는 메뉴 창이 따로 떠가지고 거기서 작업을 한 거고요. 여기서도 똑같은 메뉴가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에서 페이지 번호를 넣어줘도 되고 여기서 날짜를 넣어줘도 되고 똑같은 경우죠. 근데 그게 직접 화면상에 보이는 거고 여기 날짜 대신에 시간을 보여주고 싶으면 현재 시간이 들어가겠죠. 현재 시간 그럼 프린터로 인쇄하면 뭐가 된다? 이렇게 현재 시간이 나오죠. 클릭하면 시간이라는 명령이 들어가고 여기서 클릭하면 현재 전체 페이지가 몇 페이지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본문을 클릭하는 순간 결과로 보이는 거지. 결과로 이렇게 프린터로 인쇄가 된다는 거를 미리 보여주는 셈이에요. 어떻게 보내시는 거는 여러분 마음이에요. 난 이렇게 보고 싶은지 아니면 기본 보기로 봐서 여기에서 페이지 설정에 들어가서 머리글 바닥글 여기서 볼 건지 이렇게 볼 건지 이건 여러분 마음이라고. 근데 아무래도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라는 메뉴에 가서 이렇게 클릭해서 보면 고쳐가면서 바로바로 화면상에 보이니까 아무래도 좀 보시기에는 수월하죠. 이렇게 편하신 대로 보시는 거예요. 또 하나 좀 볼게요. 열기. 교재 109페이지시고요. 106쪽이고요. 106쪽에 보시면은 거기 어떤 문서를 하나 열어보는 게 있는데요. 이 문서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 문서를 내가 저장을 하겠죠. 파일에 가서 저장 명령을 걸면 그냥 저장이 돼요. 그럴 거 아닙니까? 저장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저장을 해서 보내면 엑셀이 있어야 보는 거죠. 우리 집에 엑셀이 안 깔려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못 보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엑셀, 워드, 파워포인트, 그 다음에 한컴 오피스, 한글, 한셀, 한쇼, 그 다음에 PDF 뷰어 있죠. 아도비 리더. 그 다음에 동영상 같은 경우는 뭐가 있죠? 홈플레이어. 이렇게 다 뷰어거든요. 이런 뷰어들은 다 무료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댁에 엑셀 뷰어가 없으면 엑셀이 없으면 엑셀을 볼 수도 없고 편집도 못하고, 근데 엑셀 뷰어는 공짜니까는 설치하면은 인쇄도 가능하고 보는 건 가능해요. 편집은 못하더라도. 그럼 봐가지고 내용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확인을 할 수 있죠. 고칠 수는 없으니까. 그럼 그 상태에서 맞으면 인쇄하면 되고. 잠깐만요. 얘가 조금 프로그램 문제가 생겨서 엑셀을 좀 종료해 볼게요.
자,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있는데 이 문서를 우리가 저장 명령을 걸면 어떻게 되죠? 저장 명령을 걸면 상대편이 엑셀이 없으면 못 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엑셀이 없어도 볼 수 있게끔 한번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자라는 얘기예요. 파일에 가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데 요 밑에 보시면 어떤 형식으로 저장할지 물어요. 엑셀 형식으로 저장할 건지. 그런데 엑셀 형식으로 저장하면 좋은데 이 문서를 받아볼 사람이 엑셀 2007을 쓴대. 엑셀 2003을 쓴대. 엑셀 2007이 아니라 엑셀 2003 그 이전 거. 그러면 XLSX 형태로 저장하면 안 돼요. 이렇게 저장을 하면 2007 이전 버전서부터 쓰는 거예요. 옛날 버전은 이렇게 저장하면 안 되고 XLS라는 거로 옛날 버전 이렇게 저장을 하셔야 돼요. 옛날 버전 형태로. 그러면 여기에 엑셀 2007이나 엑셀 2010에 있는 새로 나온 기능이 추가될 수도 있잖아요. 그 추가됐던 내용은 저장이 안 돼요. 추가적인 기능이 들어간 거는. 엑셀 2007도 엑셀 2010도 서로 달라요. 엑셀 2007에는 없는 엑셀 2010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삽입이라는 메뉴에 가보시면 스파크라인이라고 있어요. 스파크라인. 필터라고 슬라이서라는 것도 있어요. 이런 스파크라인은요 엑셀 2010서부터 작동돼요. 엑셀 2007에는 또 없어요. 그러니까 저장을 할 때는 상대편이 어떤 버전을 쓰는지도 잘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나는 엑셀 2016서 최신 거 그 저장해서 막 보내면 저 상대편은 최신 게 아니면 어떻게 돼요? 열려도 깨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장을 해서 보낼 때 메시지를 같이 보내줘요. 얘는 엑셀 2013으로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당신이 볼 때 얘가 잘못해서 안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확인을 하라고. 마찬가지로 저장을 할 때 여기 보면 PDF 여러가지 있네요. PDF로 저장하는 거 있네요. 여기 PDF로 이렇게 PDF로 저장을 해서 저장 버튼을 누르면 얘가 PDF로 저장이 될 건데 PDF라고 말하는 거는 자 이렇게 저장이 됐어요. PDF로 저장하면 이거 편집을 못해요. PDF 파일을 불러와서 편집을 못합니다. 그냥 엑셀에 있는 데이터가 아크로벳 형태로 되어 있는 PDF 형태로 저장은 됐어요. 아까 5장이었나요? 5장에 있는 실습에 있는 PDF 견적서로 출력이 됐어요. 이거 아닌데? 관리대장이에요. 이렇게 PDF로 저장한 거를 더블 클릭하면 아크로벳 리더라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열리긴 열리는데 편집을 못해요. 열렸어요 지금. 이게 우리 교재에 지금 106쪽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에요. 견적서. 왜냐면 내가 문서를 만들어서 줬더니 내가 만든 문서를 자꾸만 써먹네. 고쳐가지고. 그것도 기분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PDF로 저장해서 보내면 상대편이 어떻게 하면 되죠? 이걸 보고 내가 직접 그려서 따라 입력을 하든지 하는 거 그 사람이 나중에 해야 할 일이니까. 이렇게 아래 한글도 한글 2010도요 PDF로 저장하는 기능이 있어요.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한글 2010을 실행했어요. 자 이렇게 이게 여러분들 이제 엑셀 우리 파워포인트 평가할 때처럼 엑셀 평가할 내용이에요. 이게 엑셀 평가할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를
제가 프린터로 인쇄해서 드리면 하나씩 보시고 거기대로 작업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아래 한글 파일로 저장을 해서 보내면 상대편이 이거를 가지고 고칠 수 있잖아요. 그럼 고치지 못하게 막는 방법은 뭐냐면 PDF로 저장하는 기능도 있고요. 인쇄 명령을 걸 때 특이한 인쇄가 있어요. 그림으로 인쇄를 해요. PDF 파일이 R도 아니고 아래 한글 파일도 아니고 JPG, 디카로 찍은 사진처럼 PNG나 JPG로 저장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저장하는지 한번 볼게요. 2장이었죠 아까. 페이지 한 페이지였죠. 그럼 한 장으로 인쇄가 되고, 만약에 페이지가 5장이면 1, 2, 3, 4, 5라는 그림으로 5장으로 나눠서 저장이 돼요. 그럼 그건 못 고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블로그에다 글을 올릴 때 이렇게 올리기도 하지만 얘를 그림으로 저장해서 그림 파일로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남들이 뺏겨가더라도 복사해서 쓸 수는 없잖아요. 다 입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기능도 있고요. 아래 한글에는 별의별 기능이 다 있어요. 당연히 파워포인트도 다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파일에 가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할 때 여기 형식이 뭐냐 이거죠. PDF인지 뭔지 이런 거. HTML 문서, 홈페이지 제작하는 형태로 저장할 수도 있어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로 저장할지는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여기에다가 뭐를 인쇄하고 싶으면 매 페이지마다 인쇄를 하는데 여기다가 가운데다가 우리 회사 로고를 넣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회사마다 좀 다른데요. 프린터 용지를 제집 회사에다 주문을 해갖고 오는데 프린터 용지 박스를 뜯어보잖아요. 그러면 종이 가운데 회사 마크가 찍혀서 나와요. 그렇게 해서 주문해오는 회사도 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발행하는 공식 문서는 다 그 종이로 인쇄합니다. 회사 마크가 들어가 있는 거로. 그러니까 일반 문서로 인쇄한 거는 그 회사의 공식 출력된 내용이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일반 저렴한 회사에서는 그렇게 인쇄 용지를 주문해 오기가 비싸서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인쇄해 줘야지. 자, 여기다 어떻게 그림을 넣는가 한번 보세요.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시면 배경 그림 넣어주는 거 있어요. 배경 그림. 그래서 이런 배경 그림을 넣으면 배경이 깔려 들어가요. 이렇게 코알라가 들어가는데 인쇄를 하면 인쇄는 또 안 나와요. 화면에는 나와 있는데 인쇄 명령을 걸면 안 나와요. 그러니까는 이 배경도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삽입에 가서 그림 파일을 불러오는 게 있어요. 삽입에 가서 그림을 가져오면은 이렇게 그림이 가져왔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림이 가져왔는데 인쇄하면 그림이 나와요. 근데 저 뒤에 글자가 가려졌죠. 글자가 가려졌으니까 이것도 흉한 거야. 이것도 안 맞아요. 이 그림이 엑셀 시트 뒤로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요. 이것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남은 게 아까 삽입에 가면 머리글 바닥글 있었잖아요. 머리글 바닥글. 여기에다가 그림을 넣어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뭐를? 그림을 넣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림. 쭈그리. 안 뜨면 여기 가서 머리글에 여기다가 그림. 쭈그리. 이 컴퓨터가 이상하네요. 삽입, 그림. 메모리 부족으로 좀 멈췄네요. 잠깐만요. 이상 없는 앤데. 다시. 여기다가 아까 문서 열어가지고
페이지 설정에 들어가서 머리글 바닥글 머리글에 가서 그림 열렸어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보기에 가서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에 들어가서 요 가운데다 놓고 그림을 누르면 그림을 이렇게 넣어주겠다라고 뜨죠. 코알라나 여기는 튤립을 넣겠다라고 하면 튤립이 어떻게 됐어요? 매 페이지마다 인쇄가 되겠죠. 여기 그림이에요. 얘를 지우면 안 나타나는 거고요. 근데 그림이 너무 크니까 좀 줄여 볼게요. 다시 그림 눌러 가지고 여기 있는 튤립을 줄이려고 봤더니 이 그림을 그림 서식 눌러볼까요? 그림의 크기가 너무 커서 예를 들어서 30%로만 줄일 거예요. 이렇게 들어갔네.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30% 줄여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렇게 프린터로 인쇄하면 어떻게 돼요? 중간에 나와야 되는 애인데 위에 나왔잖아요. 그럼 중간을 어떻게 나타나게 할까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편법이 뭐냐면 요 앞에다 놓고 엔터를 막 눌러요. 빈줄을 삽입해서 넣는 거죠. 위에다가. 그러면 그림도 내려가요. 빈줄을 막 넣어주면 위에서부터 빈줄이 들어가면서 그림이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작업해야 돼요. 근데 동그랗지가 않죠? 동그랗지가 않잖아요. 왜 회사 로고가 동그랗게 들어가야 보기 좋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림을 다시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서 가져오면 돼요. 그러니까는 볼게요. 여기는 그림 중에 이 그림 중에 요런 튤립 그림 말고 아까 요런 그림 있단 말이에요. 요런 거 네오 그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얘를 가져오면은 얘는 동그랗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너무 진하죠? 너무 진하니까 글자가 안 보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약간 맑은 톤으로 그림을 편집한 거를 준비해 놔야 돼요. 엑셀에서는 이 그림을 편집을 못 합니다. 엑셀에서는 이 그림을 편집을 못 하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에 나오게 사이즈는 조절이 가능한데 한번 다시 볼까요? 여기 가서 이 그림에 있는 그림 서식에 가면은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어요. 50% 그럼 50%로 조절은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색깔을 좀 밝게 대로 하면 이렇게 밝게도 되긴 해요. 그거는 그림 서식에 가서 꾸미시기 나름이에요. 근데 그림 서식을 꾸몄다고 해서 화면에 바로 보이는 게 아니라 적용을 걸어야만이 이렇게 보이는 거고, 요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만약에 프린터로 하면 우리 회사 로고가 계속 찍혀 있잖아요. 그렇게 작업은 가능하겠죠.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중간에 이 중간에 그림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림을 집어넣으면은 또 깨졌다. 여기다 그림을 집어넣으면은 그림을 가져오라고는 하는데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가져오라고는 하는데 그림이 여기 보이잖아요. 보이긴 보이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림이 위에 있다 이거죠. 그러면 얘가 중간으로 내려가려면 빈 줄을 넣어줘야 이 그림이 밑으로 내려갈 거 아니냐 이거죠. 이렇게 강제로 내려줘야만이 그림이 위에 있던 게 아래로 내려갈 거 아니냐 이거죠. 그리고 그림이 너무 크다라고 하면 그림 서식에 가서 이 사이즈를 좀 조절한다든지 뭐 50% 그리고 그림에 가서 밝기를 좀 조정한다든지 이렇게 밝기를 조정하면은 이렇게 밝아질 거 아니야. 크기도 좀 줄어들고. 근데 그림 두 개는 못 넣어요. 여기는 오로지 한 그림만 넣는 거, 한 그림. 한 가지 그림만. 그리고 정중앙에 왔는지 안 됐는지는 엔터를 안 넣어왔다.
또 더 밀어 넣어야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엔터를 더 이렇게 넣어주면 밀려 나갔으니까 이 또 너무 내려갔나? 종이는 가운데인데 지금 뭐가 문제죠? 이 문서상의 가운데가 아니라 종이는 가운데 온 것 같아. 그러면 살짝 빈줄을 몇 개 제거해주면 이렇게 중간에 오게끔 보이기 좋게 할 거 아니냐 이거죠. 이렇게 여러 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걸 프린터로 인쇄할 때마다 여기 있는 노란색에 있는 그 인형 그림이 매 페이지마다 찍혀나간다는 얘기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아주 예전에는 그림 넣는 기능이 없었어요. 날짜나 시간은 들어가는데 그림을 못 넣으니까 아래 한 거는 그림 넣어가지고 페이지마다 인쇄하는 기능이 있었고요. 엑셀은 초기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 기능이 들어갔는데 그때는 참 힘들었어요. 회사 마크를 같이 넣어주려고 그러면 불가능했던 시절도 있었어요. 자, 교재 108페이지 보시면은 그 머리글 바닥글에 형태를 꾸미는 과정이 거기 나와 있고요. 그때 그림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림의 크기는 얼마나 해줄 건지 그런 것도 우리가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럼 뭐 예쁘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런 모양새를 만들려면 여러분들이 많이 꾸며 보셔야 척척척 진행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다음 엑셀에서 진짜 그 엑셀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계산 작업을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엑셀에서는 그냥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해 놓고 프린터로 인쇄하는 경우도 있지만 계산을 작업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한번 해볼게요. 그냥 컨트롤 N 새로운 문서를 하나 여셔가지고 여기다 한번 작업을 해볼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인쇄용지 드려가지고 작업해보세요 라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 종이 못 받으신 분 있으세요? 자, 쉬는 시간에 드릴게요. 예. 자, 여기 보니까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이름, 국어, 영어, 수학, 합계, 평균. 우리 책에는 거기에 뭐 출장비, 출장 일수 뭐 이렇게 들어가는데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여기 이제 홍길동 뭐 90점, 80점, 70점, 그럼 합계가 얼마고 평균이 얼마고 계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일쯤에 85, 95, 뭐 100점 맞았어요. 그러면 합계 평균이 또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학생들을 쭉 계산을 하는 이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출장비, 출장 일수, 그 다음에 출장 경비. 출장비가 예를 들어서 5만원이다. 근데 3일 갔다 왔어요. 그러면 3일에 5만원이니까 15만원 계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계산 작업이 심상찮게 많이 나와요. 엑셀에서는. 이런 작업을 꾸준히 해보셔야 돼요. 한번 해볼게요. 여기 있는 출장비는요, 출장 경비는 엑셀은 는이라고 명령을 걸어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출장비랑 원래는 키보드로 A 7번째 셀하고 쓰면 되고, 아니면 는 하고 나서 키보드 방향키로 옆으로 가면 옆으로 가요. 그리고 곱하기 또 옆으로 가고, 그러니까 옆으로 있는 애하고 옆에 있는 애하고 곱한다는 얘기죠. 이거를 마우스로 한다 그러면 는 하고 얘를 클릭하고 곱하기 또 옆에 있는 애를 클릭하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두 개를 서로 곱한 거죠. 그렇죠? 엔터 치면 답이 나오고. 이게 보기 싫으니까 보기 좋으라고 우리 뭐 한 거예요? 쉼표 스타일 꾸미고 뭐 그 다음에 출장 경비에는 화폐 단위 넣어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옆에 있는 국어, 영어, 수학 합계를 구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는 해가지고
국어 점수 클릭하고 영어 점수 클릭하고 수학 점수 클릭하면 이렇게 세 과목에 대한 합계가 나오겠죠. 그런데 과목이 많으면 어떨까요? 한 20과목 보면 어떻게 될까요? 는 클릭하는 걸 20번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또 불편하기도 하고 혹시나 누락이 될까봐 클릭하다가 빼먹으면 합계 평균이 엉망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편한데 양이 많으면 저렇게 클릭하는 게 부담스럽고 누락될 게 있는 것 같아서 그때는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해야 되겠고, 그래서 는, 썸, 대소문자 상관없이 소문자로 쓰셔도 되고 대문자로 쓰셔도 되고, 그리고 무조건 함수는 괄호를 열어야 시작을 해요. 가정에서 사용하는 믹서기나 뭐 밥솥이나 뭐 냄비나 이것도 다 뚜껑을 열어야 뭘 넣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뚜껑을 열어야 돼요. 괄호를 열어야 괄호 안에다가 뭔가를 넣어줘야 계산이 되든 말든 한단 말이죠. 이때 괄호 열었더니 밑에 뭐라고 뜨냐면 어떤 값들을 여기다 넣어주래요. 값. 넘버라는 게 값인데 이때 얘 클릭, 저거 클릭, 이렇게 클릭해서 넣어줘도 되고, 굳이 그렇게 클릭할 거라면 뭐하러 썸을 썼겠어요? 그냥 6 연속. 아까 는 해가지고 국어 점수 더하기 영어 점수 더하기 수학 점수 이렇게 계산해도 되는데 양이 많으면 이게 누락되는 부분이 있다 그랬고요. 는 썸 해가지고 이렇게 컴마로 구분해줘도 돼요. 컴마는 구분연산자라 그래요. 컴마 구분연산자라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컴마로 구분하지 말고 한꺼번에 드래그도 가능하다 그랬죠? 드래그하면 중간에 콜론이 들어가는데 이 콜론은 범위연산자라고 해요. 자, 이래 놓고 나서 괄호를 닫으면, 뚜껑을 덮으면 이제 되는 거고요. 엔터를 치면 계산이 되겠죠. 그러니까는 내가 이 세 사람의 점수를 내 눈으로 내가 종이에다가 써가지고 240이다 키보드로 쓰는 게 아니라 명령만 주면 되죠. 야, 세 가지 더해 라고 명령을 주면 엑셀이 알아서 계산할 거고. 자, 그 다음 평균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요 세 과목에 대한 평균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는 합계를 3으로 나눠도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홍길동은 영어 면제야. 알고 봤더니 미국 영주권자가 있어서 영어 잘해. 그래서 이 사람 면제야. 그러면 얘를 3으로 나누면 안 되죠. 2로 나눠야지. 영어는 시험 안 보는 애니까 국어 수학에 대한 합계에 대해서 2로 나눠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셋으로 나누고 어떨 때는 둘로 나눈다는 거는 여기다 는 써가지고 무조건 3으로 나누는 것도 잘못됐고 무조건 2로 나누는 것도 잘못된 거고, 그래서 함수를 사용하죠. average라는 함수를 쓰는데 이것도 귀찮으니까 저기 있는 수식 메뉴에 가서 많이 쓰는 메뉴를 골라서 쓰자. 자주 사용하는 메뉴가 있으면 그냥 골라 쓰자 하는 거죠. 그래서 합계인지 평균인지, 평균을 계산할 거라면 클릭해 주면 되죠. 그랬더니 네 가지를 주책맞게 평균을 내겠대요. 엑셀은 자기 왼쪽에 숫자가 있으면 다 평균에 포함시킨단 말이에요. 이때 국어, 영어, 수학만 하겠다 하고 재조정을 해줘야 되고, 합계까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국어, 영어, 수학만 하겠다라고 범위를 재조정하고 엔터를 누르면 답이 나올 거다. 이왕이면 보기 좋게 하려고 평균에는 소수점 자릿수를 하나 늘릴 거예요. 80.0 하고 소수점 이하를 줄이고 늘리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소수점 이하 한 자리까지만 나오게 해라 이거죠. 그러면 이렇게 시험 본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밑으로 10만 명이 더 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10만 명을 또 계산하면 힘드니까 이때 계산된 결과를 가지고 자동 채우기라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동 채우기. 이렇게. 똑같이 나머지도 계산이 되더라. 이때 드래그도 하지만 더블 클릭하면 알아서 밑으로 쫙 내려가더라. 지금은 두 명이 한 명밖에 없었으니까 한 번만 내려갔지만 만약에 10만 명이 시험 봤으면 나머지 10만 명까지도 자동으로 쫙 자동 채우기가 되더라. 엑셀은 이렇게 계산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제 계산할 게 너무 많단 말이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도 많고 종류가 많잖아요. 그런 거를 하나씩 살펴볼 거니까는요. 잠시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수식이라는 말은요. 수식이라는 말은 수학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수학식이 아니라 그냥 수식이에요. 공식을 쓰는 겁니다. 근데 수학식이라고 말하면 수학적인 거로만 끝날 수 있는데 수식은 사실은 수학식보다 더 범위가 넓어요. 근데 수식에서는 는 하고 시작을 합니다. 무조건 는이라고 시작하고 수식을 쓰려면 연산제가 있고 연산자가 있죠. 5 더하기 3인 이렇게. 수학에서는 5 더하기 3은 이렇게 입력을 하지만 이렇게 그럼 5 더하기 3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컴퓨터에서는 엑셀에서는 는 5 더하기 3이라고 쓰는 거예요. 엔터를 치면 결과가 수행되겠죠. 수학은 이렇게 물어보고 엑셀은 이렇게 물어보고. 그런데 거기에 연산자가 한번 보세요. 111페이지에 산술연산자 가감승제라고 하는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가감승제 말고도 백분율 연산자, 거듭제곱 연산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거죠. 5% 0.05죠. 0.05 5%를 수학으로 일반 숫자로 이렇게 보면은요 0.05예요. 이거를 퍼센트로 보니까 5%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이라고 쓰면 10인데 10%라고 쓰면 0.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퍼센트도 이것도 백분율 연산자고요. 그 다음에 거듭제곱이라는 게 거듭제곱. 수학에서는 5의 3승 위에다 쓰잖아요. 위에다가. 근데 엑셀은 위아래 표기가 없으니까 는 2의 3승 이렇게 쓰는 거예요. 2의 3 거듭제곱. 어느 프로그램에서는 이렇게도 써요. 이렇게 쓰면 2의 3승이라고 표현하는 뜻이에요. 근데 엑셀에서는 이렇게 안하고 이렇게 거듭제곱 기호를 쓰면 2의 3승이니까 2 곱하기 2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8이 되는 거죠. 거듭제곱 연산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는 비교 연산자 5가 3보다 크냐?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대뜸. 그러면 그렇다 아니다가 있겠죠. 5가 3보다 크면 맞으면 true. 만약에 5가 30보다 크냐 물어봤더니 아니잖아요. 그럼 false. 맞으면 true, 틀리면 false인데 글자는 왼쪽에 들어가고 숫자는 오른쪽에 들어갔잖아요. 이 논리적인 거 참이다 거짓이다 논리적인 거는 가운데 맞춤으로 들어가 알아서. 그런 좀 특성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5가 3보다 크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크거나 같다 하고 쓸 수도 있죠. 5가 5보다 크거나 같으니? 라고 물어보면 클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오케이, true가 되겠죠. 5가 5보다 크거나 같으냐? 크지는 않지만 같잖아요. 그렇죠.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를 이렇게 표현하고요. 작거나 같다는 이렇게 표현하고요. 크다 또는 작다, 같다. 그 다음에 다르다가 좀 특이해요. 이렇게 쓰면 다르다예요. 다르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는 5하고 3이 서로 다르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다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다르면 참, 아니면 5가 5하고 다르냐? 아니죠. 같죠?
그러니까 false. 그러니까 true냐 false냐 이렇게 나타날 수 있죠. 그리고 결합연산자라는 게 있어요. 결합연산자. 결합연산자는 ampersand라는 기호를 써요. 그래서 는 O라는 숫자랑 ampersand 강이라는 글자랑 결합을 하면 에러가 나죠. 에러가 나는 이유는 강이라는 글자를 못 알아들어서 그래요. 강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따옴표에다 쓰면은 글자로 인식을 해요. 발음이 좀 그렇다? 오강. 예. 그런데 이렇게 따옴표를 빼면 강이라고 지정되어 있는 값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현재는 강이라고 지정된 값이 없어요. 값이 없어요. 어떻게 아는 거냐면 여기를 열어보면 여기 이렇게 이름 상자라는 영역을 열어보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만약에 강이라고 제가 쓰면 요 10이라고 되어 있는 B의 두 번째 셀이 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라는 값하고 10이라는 값하고 결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5하고 10, 510이 되는 거예요. 더하는 게 아니라 결합하는 거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강이라는 거를 어디서 선언해 놓은 게 없었잖아요. 없으면 강이라는 글자가 무슨 이름이니? 뭔 말이니? 하고 에러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에러가 나도 가운데 맞춤이에요. 왼쪽에, 글자는 왼쪽에, 숫자는 오른쪽에, 논리적인 거는 가운데, 근데 오류가 나도 가운데. 근데 이걸 따옴표에다 넣어주면 이제 글자로 인식하니까 5라는 글자랑, 5라는 숫자랑, 강이라는 글자랑 결합을 하니까 5강이 되고요. 만약에 5라는 숫자랑 7이라는 숫자랑 결합을 하면 57이 돼요. 57. 57 숫자가 아니라 글자 57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랑 더할 수 있을까요? 얘는 숫자고 얘는 글자잖아요. 는 해서 얘와 둘을 더하면 더해는 져요. 왜 더해지냐면 얘는 숫자고 얘는 글자인데 글자지만 숫자처럼 돼 있잖아요. 오로지 5강을 얘를 더하면 안 돼요. 얘를 더하면 안 되죠. 얘는 숫자고 얘는 오로지 글자니까 더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값이 다른데 더하냐 라고 하지만 얘는 글자지만 숫자처럼 보이는 글자잖아요. 57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둘을 더하면 67이 돼요. 그런데 썸 함수를 이용해서 얘랑 얘를 더하면 얘는 숫자고 얘는 글자니까 글자는 누락시키고 숫자만 더해줘요. 함수 안에서는 명확하게 숫자와 글자를 구분해요. 그러나 그냥 더하라고 연산자를 써가지고 이렇게 명령을 걸면 가급적 숫자로 보이는 애들은 숫자로 판단을 하고 더해는 줍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 앰퍼센드 결합해서 8, 그럼 578이 되는 거죠. 그럼 578을 더해주는 거지. 그런데 이제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숫자, 글자죠. 그래도 578이 되니까 더해는 줘요.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은 얘는 5, 7, 8강이 되겠죠. 그럼 얘는 오로지 글자잖아. 그때는 더할 수는 없어요. 연산자가 그러니까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안 해보고도 대략 이제 눈치껏 우리가 맞춰봐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연산자를 사용하면은 가급적이면 계산에 적용을 해주고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에 들어가면은 명확하게 숫자는 숫자, 글자는 배격하고 숫자 값만 더해준다 이거죠. 그 여기다가 얘까지 포함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까지 포함하면 얘 0.05니까 10.05가 되겠죠. 아니면 1005%라고 하든지 아니면 일반으로 하면 0.05, 10.05가 되겠지. 이렇게 해도 숫자 영역만 더해주는 거죠. 글자는 빼고. 근데 거기 보면은 우선순위란 말이 나와요. 우리 수학에서 더하기 빼기보다는 곱하기 나누기를 먼저 하잖아요. 곱하기나 나누기는 먼저 나온 놈부터 하고 나중에 더하기나 빼기 먼저 나온 애부터 하고. 그런데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연산자가 괄호 연산자예요. 괄호도 연산자입니다. 우리 이렇게 쓰잖아요. 괄호에 5 더하기 3 괄호 닫고 곱하기 8은 하면 곱하기 먼저 하는 게 아니라 괄호 속에 있는 거 먼저 하잖아요. 마찬가지 엑셀도요. 이렇게 해주면 5와 3을 더해서 8이 되고 8을 8에다 곱해서 64가 나오는 거겠지. 이 연산자는 괄호 연산자는 세상에 두 쪽 나도 제일 먼저 해요. 우리 책에서는 음수 연산자 먼저 하고 퍼센트 연산자하고 거듭 제곱하고 나서 곱하기나 나누기 더하기나 빼기를 한다 그랬는데 사실은 괄호를 제일 먼저 해요. 괄호도 연산자입니다. 묶음 연산자. 그게 이제 누락된 것 같고요. 예. 그런데 뭐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잖아. 괄호를 먼저 한다는 거 다 알고 계시는 거니까는. 예. 자, 그러면 이제 문서를 열어가지고요. 6장에 나와 있는 수식 입력이라는 문서를 열어가지고 한번 계산해 보자고요. (6장에) 있는 판매현황 수식 입력 이렇게 열어가지고 한번 계산해 보려고 그래요. 지금 지점별이라는 시트가 하나 있고요. 밑에 월별이라는 시트가 있네. 지점별 시트가 있고요. 월별 시트가 따로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지점별 시트에 판매량에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월별 시트에 있는 1월, 1월, 3월에 합계가 들어가야 되나요? 그렇게 되나요? 여기 지금 밑에 월별 시트 있지 않습니까? 그 시트에 지금 데이터가 몇 개냐면은 잠깐만 볼게요. 제가 복사를 해서 옆에다 붙여놓고 보면은 똑같아요. 나란히 붙여놓은 거예요. 나란히 붙여놨는데 지금 지점별에는 이렇게만 보이고 월별 시트를 따로 만들어서 다른 시트에 넣은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요 판매량에는 월별 시트에는 요 세 가지를 더해서 넣어줘야 돼요.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계산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는 썸함수를 써야 되겠죠? 썸함수 여기다가 썸이라는 함수는 아직 배우기 전이었으니까 그냥 는만 쓰고요. 는만 쓰고 화면 밑에 있는 월별 시트를 클릭해 가지고 1월달 클릭하고 강남점 처음 거 더하기 또 2월달 클릭하고 더하기 3월달을 클릭해주면 그리고 엔터. 그럼 여기에는 월별 시트에 있는 C의 세 번째, 네 번째, C의 세 번째, D의 세 번째, E의 세 번째 있는 거를 다 더해서 판매량에 넣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두 번째는 또 어떻게 계산합니까? 또 여기다 는 해가지고 또 월별에 들어가서 더하기 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자동 채우기라는 걸 하는 거죠. 더블 클릭 쫙 하면 알아서 쫙 내려가죠. 예. 그런데 하지 말고요. 하지 말고 재고량도 계산해 보자고요. 재고량은 뭡니까? 입고량에서 판매량이 빠진 게 재고량이죠. 그러니까 는 왼쪽에 있는 입고량 빼기 그 왼쪽에 있는 판매량을 계산해 주면 나머지 물량이 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판매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단가 곱하기 판매량을 곱해주면 되죠. 는 왼쪽에 있는 단가 자리를 클릭하고 곱하기 왼쪽에 있는 판매량을 곱해주면은 물건에 대한 단가가 나왔으니까 수량 나오고 곱해주면 되겠죠. 판매율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판매율은 2의 네 번째 판매량에 대한 입고량을 계산해 보면 되겠죠. 그렇죠? 여기다 는 해가지고 판매량 나누기 입고량. 책에서는 곱하기 100을 하라 그랬는데요. 곱하기 100 하지 마시고요. 그냥 나누면 돼요. 나누면 이렇게 보일 겁니다. 이렇게. 근데 지금 판매량이 제로로 나와요. 판매량 제로 나온다고요? 네. 계산을 잘못하신 거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 는 하셨죠? 그 다음에 월별 시트에 가서 처음에 있는 1월달 거 클릭하고 더하기 2월달 거 클릭하고 더하기 3월달 거 클릭해주고 엔터 치면 되죠? 원래는 여기가요. 보세요. 얘가 1.0이 아니라 본래는 일반으로 나와야 돼. 일반으로 계산해야 돼. 일반으로. 아까는 이 자리가 이렇게 미리 퍼센트처럼 보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 책에서는 사실은 곱하기 100을 했잖아요. 100. 그러니까 몇 퍼센트가 나오게끔 100분율을 보여주기 위해서 100을 곱한 건데요. 엑셀에서는 굳이 100을 곱할 필요 없이 그냥 퍼센트 이거 100분율 스타일 찍어주면 돼요. 얘를 찍어주고 소점이나 자릿수를 하나 늘려주면 돼요. 이게 가장 보기 좋아요. 그리고 요거를 이 네 가지를 한꺼번에 블럭 잡아서 자동 체계를 한 번만에 더블 클릭하면 알아서 쫙 계산이 되죠. 알아서 쫙 계산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계산법. 지금 입고량에 대해서 판매량 계산해보고 여기서 빼준 재고량 계산해봤고요. 그리고 단가랑 판매량을 곱해준 판매 금액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매율은 책에서는 판매량 나누기 입고량 곱하기 100을 했는데 굳이 100을 해갖고 할 필요 없이 얘를 100분율로 출력해주면 보기 좋아지고 소수점이 한 자리까지만 출력해주면 몇 퍼센트라고 보기 좋겠다 이거지. 그래서 이렇게 퍼센트로 출력해 주게끔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지금 양이 지금 몇 자 안 되지만 이게 한 100만 건이 발생했다 그러면 하나 계산한 후에 더블 클릭하면 아래로 100만 줄 쭉 자동 채우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월하게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직접 수작업으로 입력하려면 힘들어요. 요거 얘를 는 월별 느낌표 C3 더하기 월별 느낌표 D3. 그럼 월별은 시트죠? 월별이라고 써있는 거는 월별이란 시트란 뜻이에요. 근데 느낌표는 뭐냐면요, 월별이라는 시트라는 뜻으로 느낌표를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지점별이라고 쓰면 지점별 시트에 있는 C의 세 번째 셀이 되는 거예요. 이 느낌표가 무슨 의미라고요? 시트라는 의미를 표현하는 기호다라는 거죠. 느낌표. 그러면 이걸 이렇게 써도 돼요. 는 썸 해가지고요. 는 썸 써가지고요. 월별에 있는 이 세 가지를 쭉 드래그 해도 돼요. 이렇게. 월별 시트에 있는 C의 세 번째부터 E의 세 번째까지. 이렇게 해도 되죠. 아까는 함수를 쓰지 않고 일일이 클릭해서 더했잖아요. 이걸 함수화 시켜서 계산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 113쪽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렇게 첫 줄을 제외한 나머지 이제 요건 아직 입력이 안 된 거니까 이렇게 첫 줄을 블럭을 잡고 나머지는 자동 채우기 해주면 알아서 완성이 돼서 들어간다는 게 113페이지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자, 아까 114페이지 보니까는
그런 거 있었어요. 어떨 땐 에라가 나고, 어떨 땐 아까 뭐 이상한 오류 메시지들이 나왔었잖아요. 예를 들어 는, 홍 그러면 홍이 뭘까? 나 그런 이름 몰라 하고 이런 오류가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임이라는 오류가 나면 요 앞에 샵이라고 시작하는 거는 오류라는 뜻입니다. 오류. 에러가 났다는 뜻인데 네임하고 에러가 나면 뭐라고요? 그런 이름을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 안에 홍이라는 값을 출력하라는 뜻인데 나는 홍이라는 이름을 모르겠다. 대신에 따옴표에다 홍을 쓰면 뭐예요? 아, 홍을 출력하라고? 오케이 하고 홍이 나오는데 홍이라는 값을, 홍이라는 내용을 출력하라 했더니 홍을 모르겠다. 그래서 에러가 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div/0 이런 거죠. 5 나누기 0. 자, 는 5 나누기 0 그러면 0분의 5잖아요. 그 분모가 0이잖아요. 분모가 0이면 에러예요. 그러니까 divide 나눴다 이거죠. 뭐로? 분모가 0인데 나눴다. 0으로 나누면 불능인데 수학에서 불능이잖아요. 엑셀도 계산이 안 돼요. 만약에 0 나누기 10 그러면 분자가 0이면 무조건 0이죠. 수학에서는. 그럼 엑셀도 0이에요. 그거는. 그러나 분모가 0이면 계산할 수 없다라는 수학의 원칙에 따라서 그 다음에 여러가지 그런 오류 메시지도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뭐 굳이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혹시나 다음에 이런 오류가 나면은 여기서 찾아보셔야 돼요. 무슨 에러가 났는지. 그 다음에 계산 작업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 어떻게 계산했냐면 는 뭐 함수를 집어넣던 뭐를 하든지 간에 월별 시트에 있는 뭐를 더해라 이렇게 했고요. 재고량은 뭐에서 뭐를 빼라 라고 했고 판매 금액은 뭐에서 뭐를 곱하라 그랬잖아요. 어떤 건 나누라 그랬고요. 이때 자세히 보시면 다 왼쪽에 있는 걸 가지고 계산하죠. 이 판매 금액은 판매 단가하고 판매량을 곱한 거잖아요. 즉 자세히 보시면 파란색 왼쪽에 있는 거랑 녹색 왼쪽에 있는 거랑 서로 곱한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을 상대적 위치에 있는 걸 계산했다라고 해서 상대적 계산법이라 그래요. 상대적이란 말은 같은 줄에 있는 거, 이걸 보통 얘기를 해요. 예. 그 다음에 절대라는 말도 나와요. 절대라는 말. 그 다음에 혼합이라는 말도 나와요. 이거를 잠깐 좀 설명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비어있는 시트가 있을 겁니다. 비어있는 시트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냥 빈 시트 하나 만들고요. 자, 여기다 이렇게 한번 넣어 볼 겁니다. 환율 계산 $1 정정 $1 어떤 사람이 $500를 환전하러 왔어요. 어떤 사람은 $2,500를 환전하러 왔어요. 어떤 사람은 $20를 환전하러 왔어요. 어떤 사람은 $100, 뭐 $10,000를 환전하러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달러의 값에 다른 우리나라 돈으로 바꿔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환율이 1125원이래요.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가정을. 1달러 환율 교환 비율이 1125원이래요. 그럼 계산해 줘야죠. 계산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계산해요? 4번 계산하면 돼요. 아까는 우리가 하나 계산해가지고 하나 계산해서 자동 채우기 했죠? 원래는 그게 아니고요. 4번 계산 따로 해야 돼요. 100번이고 10,000번이고 10,000번이고 따로따로 계산해보면 답이 나와요. 우리는 시험 수식에 자동 채우기 하세요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상대적 계산법, 절대적 계산법을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번 계산해 볼게요. 는 얘랑 쟤랑 곱하죠? 곱하잖아요. 곱하는 거 아닌가요? 대답이 없으셔서 틀렸나 맞았나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엔터 치고 자동 채우기 한다며요. 자동 채우기 해보세요. 답이 맞나? 답이 안 나오잖아요. 자동 채우기 안 나오죠. 아, 나오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원래는 자동 채우기 하는 걸 하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를 수작업으로 한번 해볼게요. 는 또 이렇게 하죠. 는 얘랑 쟤를 또 곱하죠. 는 얘랑 쟤를 곱하잖아요. 4번 곱해보면 나오잖아요. 꾸역꾸역 계산해보면 정확히 답이 나와요. 그럼 다시 여기다가 는 얘랑 얘를 곱했는데 곱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자동 채우기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긴지를 한번 계산해 보려고 그래요. 자, 얘는 어떻게 계산했냐면요, 원래는 여기 이 자리인데 왼쪽 거랑, 자 보세요. 자동 채우기 하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떻게 계산 한번 보세요. 파란 건 어디에 있죠? 왼쪽 거. 녹색은 어디 거죠? 위에 거. 맞습니까? 이게 상대적인 계산법이에요. 그래서 얘는 계산이 됐으니까 궁금해 하겠죠. 너 어떻게 계산했니? 그랬더니 얘가 왼쪽 거랑 위에 거랑 곱했어. 그래? 그럼 나도 뺏겨갈게. 그래서 자동 채우기를 쫙 해가는 거죠. 그랬더니 얘는 뭐라고 하냐면 왼쪽 거랑 위에 걸 곱했어요. 따라갔잖아요. 잘못 갔죠? 얘는 뭐예요? 왼쪽 거랑 위에 글자죠? 글자랑 숫자는 곱할 수 없잖아요. 에러가 나왔어요. 문제는 얘예요. 왼쪽 거랑 위에인데 환율이 56만 2,500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돈을 얼마나 가져가는 거야? 56억 2,500만 원이에요? 이게 금이 10kg짜리도 아니고 환율이 잘못 계산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다시 수작업으로 계산해 볼게요. 는 왼쪽 거랑 저기 거랑, 는 왼쪽 거랑 저기 거랑, 는 왼쪽 거랑 저기 거랑, 는 왼쪽 거랑 저 위에 거랑 곱했어요. 맞습니까? 수작업으로 계산하니까 100번이든 1000번이든 하면 맞잖아요. 그렇죠? 자, 컨트롤 키 누르고요. 숫자 1번 왼쪽에 보시면 물결기호가 있죠. 탭키 위에 글자판 숫자 1번 Q 탭키 위에 보면 콧다운표 같은 물결기호 있잖아요. 컨트롤 물결기호를 누르시면 이렇게 보입니다. 공식으로 보여요. 공식으로. 컨트롤 물결 누르면 결과로 보이고 다시 누르면 공식으로 보여요. 이 공식을 한번 좀 볼게요. A의 4번째는 어디 거다? 왼쪽 거예요. A의 5번째는 어디 거다? 왼쪽 거예요. A 6번째는 어디 거다?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왼쪽 거죠. A 7번째는 왼쪽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왼쪽 거랑 B의 첫 번째 거랑 곱한 거예요. 나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애를 곱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기에 있는 B의 첫 번째를 곱했잖아요. 근데 B의 첫 번째가 B의 두 번째, B의 세 번째로 안 따라 내려왔잖아요. 아까는 이렇게 계산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자동 체크를 했더니 따라 내려왔잖아요. 얘는 어떻게 했어요? 이거 곱하기 위에 거 했으니까 자동 체크하니까 얘랑 요거, 얘랑 얘 따라 내려왔잖아요. 이게 상대적 계산법인데 이때 A의 4번째, A의 5번째라고 표현되어 있는 왼쪽 거는 상대적인 말은 맞는데 B의 첫 번째는 항상 B의 첫 번째잖아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써야 돼요? 는 왼쪽 거 곱하기 B의 첫 번째,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써야 이게 대표적인 말 아닙니까? 왼쪽 거랑 B의 첫 번째 거랑 곱해야 된다라고 표현해 줘야 돼요. 지금까지 계산했던 얘들은 왼쪽 거랑 왼쪽 거를 뺐어요. 또 어떤 거는 왼쪽 거랑 어떤 거 왼쪽 거를 곱했어요.
또 어떤 거는 왼쪽 거랑 왼쪽 걸 나눴어요. 같은 줄에 있는 자기 것들을 가지고 계산했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마찬가지로 왼쪽 거에서 왼쪽 거를 빼고 또 얘도 왼쪽 거에서 왼쪽 거를 빼고 똑같이 상대적으로 계산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과 같은 계산은 왼쪽 거라는 맞지만 위에 거는 아니잖아요. 그냥 B의 첫 번째잖아요. 얘를 이렇게 표현하면 못 알아들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왼쪽 거의 대표가 얘잖아요. 얘는 그대로 두고 B의 첫 번째라고 쓰면 이거는 왼쪽 거고 얘는 위에 거가 되니까 얘를 이렇게 표현하자. 달러로 이렇게 표현하면 얘는 항상 B의 첫 번째라는 뜻이고 얘는 왼쪽 거라는 뜻이고 라고 엑셀을 개발한 마이크로소프트가 정의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달러를 찍어주면은 아 왼쪽 거랑 B의 첫 번째 거랑 곱했구나 라고 인식을 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자동 체결 쫙 하면 B의 첫 번째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왼쪽 거는 따라서 왼쪽 거를 내려가니까 변하고 그래서 달러가 없는 애들은 상대 양쪽에 달러가 있는 애들은 절대 그리고 한쪽에만 달러가 있는 애들은 혼합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컨트롤 물결을 누르면 이제 공식이 정확히 맞아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다른 거 한번 계산해 볼게요. 비어있는 시트 하나 만들어 보세요. 비어있는 시트 구구단 구구단을 만들 겁니다. 구구단 문제를 만들 거예요. 구구단 문제. 예. 여러분 보시기 좋으라고 이렇게 구구단 줄을 쳐놨어요. 여기서 구구단이라고 쓸까? 자, 그러면 구구단 한번 계산해 보셔야죠. 1 곱하기 1은 1이고 1 곱하기 2는 2고 1 곱하기 3은 3이고 여기는 9 곱하기 9니까 81일 거 아닙니까? 자, 이거를 지금부터 계산해서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81번 수작업 계산해보면 답이 나와요. 얘는 어떻게 하죠? 이거 곱하기 얘죠? 왼쪽 곱하기 위에 거 맞잖아요. 근데 이거 자동 체계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자동 체계하면 안 돼요. 여기는 어떻게 계산하죠? 는 얘랑 얘를 곱하죠? 얘랑 얘를 곱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얘는 어떻게 계산하죠? 얘랑 얘를 곱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구구단에서는 왼쪽에 있는 단하고 위쪽에 있는 단을 서로 곱해야 구구단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81번 계산하기 힘드니까 하나의 공식으로 단일화 시켜야 된다 그러는 거잖아요. 아까 환율 계산하는 것처럼 한번 구구단을 완성해 보세요. 이 구구단을 계산할 줄 아시면 상대 참조, 혼합 참조, 절대 참조라는 개념을 완벽하게 아시는 거예요. 또 제가 설명은 드릴 거고요. 한번 해보세요. 지금 보시면 이 B의 세 번째 셀은 왼쪽 거고 C의 두 번째 녹색은 위에 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왼쪽 거랑 위에 거랑 곱하면 아니죠. B라는 칸하고 두 번째 줄하고 곱하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가 이러면 항상 2를 곱하는 거고 안 되고 달러가 이렇게 와야 돼. 앞으로 B라는 동네 거를 곱한다는 뜻으로. 그리고 얘는 달러가 이렇게 두 번째 줄을 곱한다고 표현해야 돼요. 그러니까 왼쪽 거랑 위에 거가 아니라 B번째 동네랑 두 번째 줄 동네랑 곱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셀서식 주소를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를 이렇게 자동체계 옆으로 하고 나서 더블 클릭하면 구구단이 나와요. 요거는 지금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두고두고 설명 드릴 거예요. 셀 참조에 대한 거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